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긴장을 하면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 실험에 따르면요,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나를 달랠수록 오히려 심박수가 오르고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하죠. 독일에서 직장인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발표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한 사람들 중 무려 95%가 더 깊은 긴장 상태에 빠졌답니다.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깨닫는 순간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서요. 잠시나마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음악을 들어도 좋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테고요.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바람을 들이듯 환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11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Let's get it. 11월 5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마마무의 뉴욕이었습니다. 마마무 이 팀 참 매력적인 팀인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무대도 되게 에너지 넘치게 꾸미는 멋진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그렇죠. 긴장을 하는 순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부터 더 정신력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연달아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히 요즘에 멘붕에 빠진다, 멘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한번 꽂히게 되면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대를 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실수들 연습을 하다가 눈치채지 못했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신경 쓰다가 틀리지 않던 다른 어떤 동작들도 틀리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좀 침착하게 하면은 더 잘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신경을 좀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꽂혀있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마치 경주말들이 눈가리개를 하잖아요. 옆을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게 그런 것처럼 시선 자체가 너무 좁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요. 3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으로 채워지는 코너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 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리고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웰메이드, 넥센타이어, AJ 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만 남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천재 생물학자가 긴 추격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는 과연 위기에 놓인 인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미드나잇 스포일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시작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런 오프닝이었어요. 네,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 덩어리는 인간 그 자체라고 하죠. 네네. 인간이 등장하면서 멸종한 동물만 수십 종류에 달하고 네.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가이아 생명체에 해당되는 이 존재를 좀먹고 있다라는 것. 이게 가이아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의 인간은 일부분이 뿌신 것이지 인류가 만물의 영장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지 말고 60억 년 이상이나 되는 지구의 역사 안에서 인간은 버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영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오늘 다룰 인페르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이런 내용을 담은 만화들도 꽤 많이 있고요. 영화들도 꽤 많이 있고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뭐 인간의 어떤 숫자 혹은 인간이 범하는 어떤 자연의 큰 피해들 이런 것들이 큰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역설적인 건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저하된다며 예. 인구가 감소된다며 걱정이죠. 뭐 한국도 대표적인 그렇죠. 국가 중에 하나고 이웃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인류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지구상의 자원은 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페르노라고 하는 건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관점 이전에 이른바 그 로버트 랭던 시리즈의 3편 또는 완결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세 번째 영화에서 이제 가이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인구 이야기가 소재가 된 거죠. 뭐 로버트 랭던 시리즈는 좋아하세요 혹시? 보신 적? 저는 중학교 때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뭐 다빈치 코드도 그랬고 네. 그 전에 천사 악마 같은 작품도 그렇고 저는 인페르노라는 이 영화 자체가 네. 그 다빈치 코드의 또 후속작으로 이제야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생소했어요. 네, 사실은 뒤늦게 나왔죠. 2006년에 개봉했어요, 다빈치 코드가. 네. 그리고 그 10년 만에 나온 거니까 그 영화를 보면 톰 행크스가 참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6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참 주름 하나 없었는데 네. 10년 만에 로버트 랭던 교수 완전히 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리에라는 영화에서 톰 행크스 영화를 다룬 적도 있어요. 네. 묘하게 이 그 헐리우드의 안성기 배우를 요즘 자주 다루게 되는데 그 톰 행크스의 일종의 프랜차이즈 작품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잭 리처라고 그 톰 크루즈가 자주 나오는 그 이번에 곧 개봉할 영화죠. 시리즈가 있어요. 모든 인기 배우한테는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스타 비이클로서 어떤 꾸준히 자신의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그 시리즈를 갖는 것이 스타 배우의 어떤 그 권능일 수도 있는데 네. 톰 행크스한테는 그런 영화가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그리고 인페르노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로버트 랭던 시리즈인 겁니다. 네. 어울리긴 하죠. 왜냐하면 톰 행크스가 톰 크루즈처럼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같은 거 나오는 건 안 어울리잖아요. 뭔가 로버트 랭던처럼 지적일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런 이미지 똑똑하고 뭔가 사건을 해결하고 용맹한 그런 뭔가 느낌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지적이죠. 네. 그 사실은 로버트 랭던은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2006년도 다빈치 코드 봤을 때는 그 돌아가신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례 이름으로의 수사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에코도 마찬가지고 이 댄 브라운의 이 소설도 마찬가지고 기본 모티브는 끊임없이 그 성경, 기독교에서 오는 어떤 소재를 과장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살을 덧붙이기도 해서 네네. 만든 어떤 그 미스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적 미스터리인데 그 미스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작동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에코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그 중에 톰 행크스가 연기한 로버트 랭던은 말하자면 장르 이름으로 해서 나오는 수사 이숀 코너가 연기했던 인물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영적인 탐정이겠죠. 예, 영적인 세계를 탐사하는 탐정인데 그 세 번째 이야기인 인페르노에서는 그 완결이 됩니다. 어떤 시리즈물의 종지부를 찍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인페르노 사실 귀에 익숙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지도 알고 싶은데요. 인페르노는 지옥을 뜻해요. 네. 그 단테가 신곡을 썼죠. 그러니까 흔히 지옥편이라고 표현하는 게 예. 인페르노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 기독교의 어떤 종교 발전 과정에서 보면 어떤 시기에 이제 그런 식의 설정들 또는 상상들 또는 종교적 가르침들이 덧붙여지게 되었죠. 근데 그리고 그것을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편을 쓰면서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지옥이 있고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 가늠한 사람이 가는 지옥 이런 것들을 지옥을 설계했다고나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이 만든 지옥을 지상에 그림 또는 글을 통해서 구현한 게 단테였고 그 글로 구현한 인페르노를 이 보티첼리라는 이 화가가 이 지옥의 지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죠. 예. 그 인페르노는요, 그 단테하고 보티첼리의 그림과 지옥편 신곡의 모티브로 이루어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무거운 그리고 상당히 큰 음모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옥이지. 네. 예, 아직 못 가봤으니까요. 네. 저희 지옥이 어디가 더 지옥인지는 예, 아직 확인을 못했죠.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눌게요. 마마스건의 인페르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마스건의 인페르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 인페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전 작품들이 또 다빈치 코드가 있었고 천사악마도 있었죠.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다빈치 코드를 상당히 재밌게 본 사람인데 정말로요? 영화도 네. 재밌게 봤었고 사실 책을 더 재밌게 나는 보면서 읽었던 뭔 얘기야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물론 이름으로는 알고 있었던 루브르 박물관을 네. 되게 저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 상당히 크게 인상 깊게 만들어줬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 첫 네. 번째로 생각났었던 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었어요. 그 정도로 좀 어렸을 때 저의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작품인데 파리에 대한 인상을 망친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낭만의 어찌 도시에 가서. 보면은 예. 사실 이렇게 작품이 주는 거대한 힘,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음모들은 꾸며진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좀 대입해서 봤을 때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를 압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힘 만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기분도 들면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는 만물을요 스토리로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갔다고 해도 그 공간이 나하고 어떠한 스토리도 이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무감각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거대한 빙산을 보든 또는 에펠탑을 보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등을 보든 그 공간은 그냥 우리한테는 어떤 사물일 뿐이지 예. 나의 인생의 스토리와 이어지지 않지만 혹시나 에펠탑 아래에서 청혼을 해봤다거나 또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번지 점프를 해봤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스토리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의 내 인생의 스토리 일부가 되죠. 예. 추억이 된다고 흔히 표현하는 맞아요. 것인데 영화의 역할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공간에 추억을 남기게 만들죠. 일종의 가상 추억 같은 것일 텐데 그러므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 서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어떤 공간을 자꾸 찾아가요. 그럴 수 있죠. 유명 장소들이라고 해서 또 촬영지라든지 맞아요. 등등등을 찾아다니죠. 샤이니가 여기서 밥 먹었다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그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요즘 재밌는 얘기든요. 도시 혹은 건축이 사진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오히려
건축의 세계화 또는 도시의 어떤 세계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들도 해요. 어떤 거냐면 직접 건축물을 가서 보는 것보다는 건축물의 사진을 찍고 예. 그 사진 안에서 찍힌 추억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스토리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건축물들도 사진이 잘 나오는 건축물들을 만들어요.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실제로 가보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떠한 건축물 네. 이것 자체의 광고 효과 그 외에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면서 그렇죠. 지어질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그래서 랜드마크형 얘기겠네요. 건축물을 도시마다 지으려고 하고 서울에 이제 우주선 같은 DDP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하디드 같은 건축가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 인페르노 또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는요 기묘하게도 그런 그런 사진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들인 거예요. 도시를 배경으로 하죠. 특정 도시를. 네. 그리고 특정 도시 안에서 어떤 우리가 공이 알고 있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음모라는 스토리를 펼쳐놓고 그 스토리가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도시 이곳저곳을 오고 가죠. 다빈치 코드에서는 파리였고 중심 공간은 역시 르브르 박물관이었고 그리고 천사 악마에서는 로마였죠. 네. 바티칸이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을 뽑는 오래된 의식을 통해서 그 배경을 갖고 바티칸 이곳저곳 로마 이곳저곳을 오고 가죠. 그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가본 사람들은 내가 거기 가서 봤던 곳인데 라고 생각하고 안 가본 사람들은 아까 종현 씨처럼 그 도시에 가서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장소에 가도 그런 음모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네네네. 그 속에 머릿속으로는 그 스토리 일부가 되는 거죠. 참 그게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 허구의 이야기가 네. 현실을 압도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맞아요. 상당히 좀 무서운 기분도 들었었는데 이야기의 힘이라는 걸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페르노는 어느 도시인가요? 인페르노는 피렌체입니다. 그러니까 단테 그리고 보티첼리 그러니까 사실 다 르네상스의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고 네. 또 화가들인데 그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피렌체로 가면 이제 뭐 두오모 성당이 있고 두오모 성당 가면 뭐 사랑과 열정 사이인지 냉정과 열정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나 네. 피렌체는 냉정과 열정 사이죠. 저는 뭐 사이 같아요. 냉정과 열정도 아니고. 네. 그랬군요. 네. 그런 좀 그런 달콤한 도시. 사랑의 도시인 것 같은데 이런 네. 음모가 또 크게 자리하고 있군요. 네, 그 단테가 활동했던 이 도시이기 때문에 이 피렌체에 가서 그러니까 파리에 이어 또 로마 바티칸에 이어 이번에 피렌체를 배경으로 지옥도를 펼쳐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전 그게 더 궁금해요. 오랜 시간 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촬영 자체가 멈췄던 건지 이제야 좀 세 번째 작품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2009년 이후에 네. 몇 년 만인가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인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소평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시리즈의 원작 소설 작가는 댄 브라운이죠. 네.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인페르노 사이에 로스트 심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네. 썼어요. 근데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공백기의 원인은 거기에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페르노가 나오면서 인페르노를 소재로 한 영화를 찍게 되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랭던 시리즈의 인기가 다 천사와 악마 이후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댄 브라운의 소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화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영화의 감독인 론 하버드나 톰 행크스의 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감독과 배우가 댄 브라운 시리즈의 로버트 랭던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인페르노라고 하는 이 영화의 소재는요. 아까 이제 이 방송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아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좀 흥미로운데요. 다빈치 코드나 천사와 악마는요. 사실은 특히 다빈치 코드의 경우 뭐 영화를 보셨고 이 10년 전 영화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미스터리죠. 예. 뭐 보셔서 아시지만 결국 랭던 교수가 미스터리를 찾아가다 보면 예수의 후손이 이제까지 혈육이 이어지고 있고 그 후손을 지키기 위한 비밀 결사가 존재했으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살아남은 후손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나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알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의 정통한 종교적 교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죠. 천사와 악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콘클라베라고 하는 신성한 교리, 그 새로운 교황을 뽑는 의식 안에 음모가 판을 치고 그 안에 이제 비밀 결사단체라고 하는 일루미나티가 등장해서 네. 음모를 꾸미죠. 이거 역시도 사실은 기독교 또는 카톨릭의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이 종교단인들한테는 굉장한 반발을 샀었고요. 네. 랭던 시리즈의 목적과 달리 논란거리가 되었었죠. 반면에 그래서 영화가 이제 시간이 끌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인페르노에서는 사실은 가야 이론은 기독교 교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물론 소재는 단테의 지옥도를 갖고 마치 기독교적인 소재를 끌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랭던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에 가까워집니다. 영적인 탐정이라기보단 조 브리스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모두 말씀한 천재 생물학자가 있고 네. 이 생물학자가 지나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인류의 인구는 마치 멸망하기 1분 전 상태만큼 불어넣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인구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대신 지구는 인페르노,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상의 지옥을 강림시켜서 인구의 절반을 줄이고 대신 인류가 계속 번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파시즘적, 이게 폭력적 이론을 주장하고요. 예, 예. 그 이제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런 식의 이른바 박테리아 테러를 벌이려고 하고 로버트 랭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사실 앞선 작품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작품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작품이고 종교인들에게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이제 예술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군다나 이런 대중문화 네. 예술로 표현이 됐을 때 더 민감한 반발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사실 그 대중문화의 그 픽션은 어찌 보면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상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영역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이 영화가 상상의 작물이라고 주장해도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치라면 또 예민한 문제가 되지만 종교라면 굉장히 광신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언론들도 사실은 종교를 다루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종교는 참 복잡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페르노에서는 오히려 그 종교의 문제를 비켜가요. 그래서 로버트 랭던 교수가 역설적으로 로버트 랭던답지 않죠. 그러다 종교의 보니까 미스터리를 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앞편에 나왔었던 그 두 작품과는 또 다른 어떤 전개 방식이 그리고 영화 내에서 담아지는 그런 어떤 무게감 이런 네.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랭던이 영적 탐정은 더 이상 아닌 거죠. 예.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인페르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영화에 대한 컨셉 그리고 어떻게 영화가 시작될지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사실 기억을 잃고 네. 병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맞아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음. 이 영화의 시작이 랭던이 앞선 천사와 악마나 다빈치 코드에서는 우아해요. 예. 그러니까 두뇌로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쓰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천재적인 기억력과 지식을 갖고 있고 예. 그런데 이 인페르노에서는 정말 지옥에서 갓 돌아온 것처럼 초췌해요. 첫 장면부터 내가 왜 피렌체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육체적인 뭔가 무리가 있었다라는 네, 거겠죠. 총상이 머리에 총상이 나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리아 경찰이 다가와서 총을 쏘며 랭던 교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기억이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겨우 기억하는 건 내가 누군다 정도? 아 정말요? 네. 며칠간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좀 인생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데요. 예, 처음에는 이게 총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클루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고 있는 어떤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예. 이걸 열었더니 그 안에 일종의 영사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벽에 비추어 봤더니 단테의 인페르노 지옥편의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라고 하는 그림이 벽에 투영됩니다. 예. 투사되는 거죠. 이 그림을 단서로 로베르토 랭던은 내가 왜 피렌체에 왔고 무슨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작품들의 가장 큰 매력은 실존하는 어떤 다른 예술 작품에게서 생명력을 얻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와, 참 이런 상상을 해내는 작가들의 좀 힘 이런 것들도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그 댄 브라운이 이번 애는 로버트 랭던한테 지적인 권능을 앗아갔어요. 자신의 주인공의 가장 큰 강점인 두뇌를 뺏어버리는 거죠. 시작부터. 네. 사실 어찌 보면요. 다빈치 코드나 천사와 악마에서는요. 로버트 랭던은 문제를 푸는 기계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셜록처럼 이성의 화신이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 보면 관객들을 위해 혹은 독자를 위해서 문제를 대신 풀어내는 어떤 기술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예. 반면에 그 인페르노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예. 실수투성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번민에 휩싸여 있고 온몸은 다 상처투성이며 그러면서 뭔가 계속 몽환적인 꿈을 꾸는데 예. 백일몽처럼 그 꿈 안에서는 지옥이 펼쳐져요. 이른바 단테의 신곡에서 표현한 지옥이 펼쳐지는데 한 여인이 근데 하지만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환각을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을 쳐요. 예. 이건 사실 전편에서 보여줬던 랭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다른 캐릭터가 또 영화의 주인공으로 네.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늙었구나. 너무 심하게 아픈가 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랭던이 훨씬 매력적이긴 했어요.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가 네. 드러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캐릭터에 입체감이 생긴 거죠. 이 사람한테 상처가 있고 예.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늙고 이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지만 원치 않았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쫓기고 있고. 예, 예. 근데 물론 뭐 이런 시리즈는 그래요. 제이슨 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억을 잃고 그 스스로 기억을 되찾아가는 주인공의 미스터리, 셀프 미스터리이기도 한 것인데 하지만 그 안에서 랭던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난다는 건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랭던은 더 큰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인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스케일이라면 네. 사실 궁금한데요. 사실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고 네. 또 이걸 이제 퍼뜨리려고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 네. 기억이 없는 이 교수가 랭던이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죠? 그 안에는 한 명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네. 그 시에나 브룩스라는 그 여의사인데 네. 이 여의사는 그 펠리시티 존스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태리의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이 랭던을 도와주던 응급 의학과 교수인 거죠. 의사인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 총격전 때문에 우연히 이 의사와 같이 도망을 치게 되고 예. 근데 이 여의사는 뜻밖에도 랭던 교수를 끝까지 도와줍니다. 쫓기는 랭던 교수를 자기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숨겨주고 네. 그리고 이 랭던 교수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도록 돌아주면서 사건을 같이 풀어가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게 다빈치 코드에서도
천사와 악마에서도 늘 이런 조력자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다빈치 코드에서는 이 조력자 역할을 그 오드리 도트가 연기한 소피를 연기한 오드리 도트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드리 도트한테는 큰 비밀이 있었죠. 예. 엄청난 비밀이었고. 네,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캐릭터가 있었고. 없었으면 네.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예, 힘을 가진 중요한 역할을 가진 조력자죠. 조력자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줬던 그녀도. 아니요, 우리가 많은 비밀이 있는데요. 예. 이 인페르노의 핵심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안에서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서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WHO예요. 예. 국제보건기구가 나서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저도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공권력이어서 첩보원들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총도 쏘고 WHO가. 그래요. 네. 아, 그렇겠죠. 예, 세계 전 어찌 세계적으로 보면 움직이는 전쟁보다 기관이니까. 더 위험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러니까 그 질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 WHO가 로버트 랭던 교수를 쫓아요. 예. 랭던 교수는 왜 쫓기는지 모르지만 WHO가 쫓고 있고 자기한테 뭔가 어떤 바이러스성 물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무슨 비밀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을 투영했더니 그 안에 당연히 뭔가 퍼즐이 있는 거죠. 숨겨진 어떤 알파벳들이 있고 이 알파벳을 조합하니까 비밀스러운 그 키워드가 뭐냐면 seek and find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찾을 것이다. 찾으라는 거죠. 계속 찾아. 그래서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피렌체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가장 유명한 베큐 궁전에 가서 유명한 그림들을 보고 보티첼리의 그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들을 찾아내 다니는 할로윈 같은 일을 하죠. 네. 사실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는 뭐 전 세계적인 뭐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네. 엿볼 수 있고 물론 사실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엿볼 수도 있고 참 국제기관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런 큰 기관들이 괜히 더 악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WHO에 수장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수장이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수장과 로버트 랭던 교수가 예전에 썸을 타던 사이. 아, 예. 심지어 네. 썸인가요? 네, 이 세 편 시리즈 중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로버트 랭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예. 과거의 스토리들이 등장해요. 얘기하기들. 근데 이 랭던 교수가 이 여성한테 쫓기면서 WHO 쫓기면서도 이 여성은 오히려 거꾸로 랭던 교수의 안위를 걱정해요. 그게 사실 관객들한테 의아한 점이죠. 그 랭던 교수는 심지어는 그 예전에는 데드 마스크라고 해서 그 중세 그 르네상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 본으로 떠서 석고로 만들었거든요. 예. 단테의 데드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데드 마스크를 보러 가요. 그게 어떤 퍼즐이 있고 비밀이 있다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가봤더니 단테 데드 마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데드 마스크를 찾아봤더니 나중에 이제 CCTV로 돌려봤더니 훔쳐간 사람이 바로 하루 전에 봤던 랭던 교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조차도 기억 못할 만큼 쫓기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쫓는 여자는 거꾸로 WHO의 수장인 이 여성은 랭던 교수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왜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죠. 그 이유들이 영화를 보면 또 알 수 네. 있게 되겠네요. 감독과 이 배우들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누고 싶은데 이 작품은 계속해서 같은 감독이 진행을 했었나요? 네, 론 하워드 감독인데 론 네. 하워드 감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뷰티풀 마인드에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탔었죠. 예. 그리고 뭐 아폴로 13에서는 톰 행크스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네. 뭐 유명한 대사죠. 휴스턴 문제가 있어. 또 뭐? 또 뭐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페르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근데 론 하워드 감독한테 특히 톰 행크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 랭던 시리즈는 감독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톰 행크스하고의 인연은 84년도에 스프래시라고 인어공주 모티브로 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옛날 모델이 됐지만 데릴 한나가 인어공주로 나왔었던 인어로 나왔던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등장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톰 행크스하고는 그렇게 따지면 거의 30년 인연인 거죠. 꽤 오랜 시간 서로 함께 작품을 하기도 했었던 꾸준히 같이 성장해온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적 예술적 동반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페르노까지 영화를 찍게 되고요. 그러니까 둘은 영화 보시면 느끼실 텐데 랭던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론 하워드 감독과 톰 행크스의 애정이 느껴져요. 제가 아까 WHO의 여성 그 수장이 있다고 했었죠. 썸을 탔던 어떤 인물. 예. 그러니까 랭던 교수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감성 또는 감정 또는 사랑이라는 세계와 맞닿아서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시선이 느껴지는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들, 배우와 또 감독과 또 제작진들의 그런 네. 애정들도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 시리즈물로 이어지는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 후속편으로 넘어갈수록 더 뚜렷하게 진해져요. 진해지는 네. 경우들이 있죠. 마치 멜 깁슨이 주연한 리셀 레폰 시리즈가 있어요. 아, 예. 예, 그 시리즈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독한 하이에나에다 사회 부적응자로 나왔던 리셀 레폰의 그 멜 깁슨이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시리즈의 마지막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장면에서는 동료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진정한 해피엔딩. 네. 그러니까 그건 근데 그 제작진도 또 캐릭터도 모두가 다 가족처럼 변해버린 거죠. 수년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서. 댄 브라운의 그러니까 로버트 랭던 시리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년 이상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 또는 서로에 대한 우정 같은 것들이 영화의 어떤 묻어나고 배어나죠. 그렇군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바스틸의 폼페이 듣겠습니다. 파스틸의 폼페이 듣고 왔습니다. 영화 인페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었어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작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였는데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전 인류적인 이야기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제로 많은 작품들 그리고 게임들, 만화들 뭐 여러 가지들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기묘하게도요. 그 론 하우드 감독도 그 톰 행크스도 또는 댄 브라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인페르노에서 기묘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 식의 인류적 문제 해법을요. 사랑에서 찾아요. 제가 아까 왜 WHO의 수장과 로버트 랭던 교수가 썸을 탔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 조 브리스트라고 하는 인물한테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런 겁니다. 그 랭던 교수와 그 WHO의 그 여성 리더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들은 너무나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열정보다 냉정이 있는 거죠. 피렌체인 배경이 혹시 냉정과 열정 사이기 때문일까? 반면에 조 브리스트는 WHO의 그 탐정들한테 쫓기다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계획은 계속 진행돼요.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는. 그 계획이 진행되는 강한 동기 중에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커플은 열정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들은 열정으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사랑을 입증하려고 하고 랭던의 커플은 이걸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지나치게 이성에 기반하고 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 수십 년째 썸만 타고 있는 사이인 거죠. 상당히 역설적인 네. 모습들을 보이는 캐릭터들의 대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묘하게도 굉장히 종교적인 시리즈를 시작했던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피렌체에서 이어지는 냉정과 열정 사이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배신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부담스럽겠죠. 종교적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상업 문화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하지만 랭던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영적 탐정이라고 하는 랭던의 캐릭터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인페르노에 대한 비판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팬들에게는 또 그런 여지가 남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좀 더 정교한 종교적인 그 미스터리를 원했으나
결론은 냉정과 열정이라면 그러면 이건 랭던 시리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겠죠. 그럴 수도 실제로 있겠네요. 영화를 본 팬들한테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페르노가 랭던 시리즈가 아니다. 천사와 악마나 심지어 다빈치 코드처럼 정교한 종교적 미스터리를 풀던 시리즈가 왜 갑자기 세속적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인류의 문제 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결론은 왜 사랑이냐 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요. 오늘도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야기를 잘 나눴고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몽니의 한참을 뛰어오기만 한 너에게 듣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모든 밤 푸른밤 시간이 늦어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연 만나볼까요? 김민주님, 이제 수능이 진짜 코앞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훌쩍이고 기침하는 소리 때문에 독서실에서 눈치 보며 공부하다가 왔어요. 당일날은 컨디션이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쫑디도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건강 컨디션 관리가 진짜 중요할 텐데 민주씨 내일 눈 뜨면 진짜 깨끗이 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좀 야외 촬영이 있었는데 그 촬영 진행하다가 좀 그 당일은 잘 모르겠는데 역시 항상 감기는 다음 날도 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고생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의식을 하면서 따뜻한 옷 챙겨 입고 잘 때도 좀 따뜻하게 자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민주 씨도 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인데 좀 민감해지셨을 것 같은데 예민해지셨을 텐데 그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002님, 올해 휴대폰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찍은 사진이 거의 3,000장 가량 되는데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잘 나온 사진들은 인화도 하고 잊고 지낸 사람들에겐 오랜만에 연락도 해보려고요. 종현 DJ는 올해 한 해 사진을 얼마나 찍었나요? 플로라이다의 I don't like it, I love it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뭐 촬영하면서도 많이 좀 남긴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을 좀 많이 찍었고요. 제가 동영상 찍는
습관이 좀 생겨서 예, 동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요즘엔 사진도 많이 물론 찍었는데 어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동영상 좀 많이 찍고 술 마시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취한 친구 놀리는 동영상 찍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거 남겨두면 나중에 또 휴대폰 열어봤을 때 즐거움이 있죠. 플로라이다 그리고 로빈 시크, 버딘 화이트가 함께한 I don't like it, I love it. 5002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oh. 플로라이다, 로빈 시크, 버딘 화이트가 함께한 I don't like it, I love it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계속 만날게요. 송선희님, 작년 이맘때쯤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1년의 안식년 휴가를 얻고 푸른밤을 처음 접했는데요. 이제 여느 직장인들처럼 다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지난 1년같이 자주 듣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올게요.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종현씨.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식년 또 가지셔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예, 그간 푸른밤과 또 함께 이 시간을 보내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을 시작하시면 또 어려울 수 있죠. 예, 또 회사에 출근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시고 또 여유가 되실 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간 또 1년간 많은 도움이 되었었으면 하네요. 푸른밤이. 유미림님, 제주도에 취직한 지 3달째 됐어요. 동료와 원룸에서 둘이 살다가 얼마 전 회사의 지원을 받아 투룸으로 옮겼답니다. 취직한 건 좋은데 남자친구와 갑자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 의견을 존중해줘서 흔쾌히 보내준 남자친구의 배려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낸다고 전해주세요. 제주도면 정말 이건 한국 안에서 가장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장거리 연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배,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뭐 약속을 꼭 하고 만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연애 스타일이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셔서 앞으로도 예쁜 연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달 정도 됐다라고 하면 적응하는 기간 만드시느라고 조금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요. 취직한 그곳에서도 재밌는 즐거운 행복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5105님, 저는 힘들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티내지 않는데요. 그게 마음에 쌓이다 보니 어느새 속상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서 위로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괜찮다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그렇게 말이죠. 오늘도 답답하고 속상한 날이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죠. 스탠딩 에그의 햇살이 아파 신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삼키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을 단 한순간도 안 취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들 또 삼켜보기도 하고 나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숨기기도 하고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순간 보여줘야 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상처를 좀 누군가에게 나의 통증을 누군가에게 이제 알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눈덩이처럼 커진 거는 내가 좀 감당하려고 해도 너무 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커지지 않게 그 전에 조금씩은 사전작업을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송선희님 신청곡이고요. 스탠딩 에그의 햇살이 아파, 5105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이 아파 너와 함께 걷던 거리가 아파 내 귓가에 스친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햇살이 아파 두 곡 들었습니다. 4815님. 저녁을 사러 나갔다가 예전 애인을 만났어요. 그는 절 못 봤는데 혼자 깜짝. 근데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내가 애인 고르는 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동시에 내가 5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말짱해 보이네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혼자라서 그냥 스치듯 마주친 것뿐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아, 짜증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애인을 만나셨는데 5년 동안 사귄 사람들 중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직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스치듯 딱 만나서 좀 마음을 순식간에 좀 흔드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가죠. 애인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많은 걸 나눈 사람과 좀 소원해졌을 때 다시 딱 스치면서 만났을 때 되게 뭔가 추억에 젖는 그런 기분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랑일 경우엔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돌아갈 수 없다면 그걸 그냥 그 순간의 어떤 추억으로, 그리고 뭔가 향수로만 좀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주영님. 저는 주말에 제 방 대청소를 해요. 하고 나서 깨끗해진 방을 보면 뿌듯한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도 방 정리를 하면서 푸는데요. 언니가 생산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좋아하네요. 지금 막 청소가 끝났는데 신청곡 들려주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청소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뭔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치우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걸 치우면서 동시에 좀 나의 마음도 같이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좀 그런 시간들이 매일 필요할 수 있잖아요. 청소라는 것들도 이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나에 대한 어떤 자기 관찰도 끊임없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산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정말 부럽긴 하네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 운동은 그래도 좀 생산적이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해소법이어서. 0255님. 저는 일에 치여 정신없이 바쁜 평일에 주말 소망 리스트를 적으며 고됨을 견디는데요. 막상 주말이 되면 그 리스트의 반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다시 평일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온전히 저에게 주어졌던 저만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씁쓸해요. 좋은 음악으로 다독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망 리스트를 적는 건 정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씁쓸하다라고 하면은 마무리가 그래도 행복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글쎄, 소망 리스트라는 건 또 소망일 뿐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게 또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간이라는 게 항상 또 한정적이고 주말이라는 건 더더욱이나 짧으니까 값지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물론 크겠지만 소망 리스트를 쓰고 또 그거를 좀 실천하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마무리 못했다고 해서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되게 이거는 해서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어. 다음 주에는 좀 남은 것들을 좀 더 즐겨볼까. 이거는 또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이주영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듣고 오셨어요. 7485님. 이사 온 지 3달 만에 드디어 방에 커튼을 달아요. 내일 달기로 해서 푸른밤 들으면서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던 집인데 어느새 익숙해졌네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들이 쌓일 제 공간에서 푸른밤도 잘 들을게요. 엘 바너의 Only Wanna Give It To You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커튼 다셨다고요? 커튼 하나로 진짜 방 분위기 확 달라지는데
본인의 스타일에 딱 맞는 커튼 고르셨겠죠. 낯선 공간이 익숙해져 가고 또 그 공간이 또 나의 어떤 취향들이 묻어나고 그런 것도 참 재밌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제 방에 새로 들인 게 없어요. 최근에 들인 게 딱히 없고 꽃 말린 거 드라이 플라워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꽃 말린 거 몇 개 더 걸어놨어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집들이 할 때 받은 선물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꽃을 사와서 내가 차라리 먹을 걸 사오지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꽃을 제가 제 장식 벽난로가 있어요, 제 방에. 그래서 거기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드라이 플라워가 됐어요. 시들어서 일부러 시들게 하고 뭐 관리하고 그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좀 그래도 운치가 있더라고요. 포장도 안 벗기고 그냥 그대로 말려버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좀 어머니가 마음에 드셨는지 거기에 맞춰서 좀 예쁜 어떤 드라이 플라워를 직접 또 준비를 하셔서 거실 몇 개 있길래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 방에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 뭔가 생명력을 잃은 그 꽃들이 어두운 내 방과 어울린 것 같아서 그 정도네요. 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어떤 나의 취향 이런 것들도 방에 고스란히 비춰지는 거겠죠. 정유담님, 미국으로 미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입학 원서를 준비하면서 작업했던 것들을 다시 보는데 정말 다 아쉬움 투성이네요. 그렸던 그림들도 모두 처음처럼 다시 손보고 싶고 그냥 제 그림들이 다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엉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일 우울했어요. 근데 푸른밤 들으면서 누워있으니까 다시 기운이 나네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Daydreaming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수백 개 수천 개의 도자기를 깨는 그 장인들이 왜 그렇게 또 스스로에게 철저할까요? 정말 멋진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에도 정말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겠죠. 유담 씨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중일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무언가가 나중에 생겨난다면 또 거기서 오는 어떤 뿌듯함?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도 좀 생기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뭐랄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곡들이 있어요. 공개하기 전까지. 그러면 항상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 이 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곡을 좋아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해 줄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뭔가 좀 제 앨범에 그런 곡들이 있었어요. 뭐 첫 번째 베이스 앨범에서는 네온이라는 곡이 좀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듣기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화성도 막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막 일부러 계산적인 좀 어려운 진행들이 되게 많아서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더 좋아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담 씨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작품의 애정을 조금씩은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엘바노 그리고 제이콜의 Only Wanna Give It To You, 7485님 신청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Daydreaming, 정유담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Thought you were just another Romeo, the shoe you passed by in the store. You walked in, caught my attention. I've never seen. 아리아나 그란데의 Daydreaming 그리고 엘바노와 제이콜이 함께한 Only Wanna Give It To You 두 곡 듣고 왔어요. 5847님,
2달 전 꿈을 이루겠다며 학교를 박차고 나온 17살의 사회인이에요. 근데 패기 어린 열정 가득한 어린 소녀는 어디 가고 지금은 골골대며 몇 안 되는 과거를 찾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우울함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는 그림자만 남았네요. 후회는 없지만 종종 찾아오는 적막감이 아직은 익숙치가 않아요. 잔잔하고 여린 파도를 보러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디어의 Love You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사회인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선인지도 정확히는 가늠이 가지는 않지만요. 뭐 후회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쵸? 적막감이 정말 익숙치가 않죠. 뭔가 그 공간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나와 같은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어떤 배움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을 텐데 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라는 물음표가 뜨실 수 있는데 그곳이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사연자분이 계신 곳이 더 좋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 어느 공간에 있든 그 공간에 맞춰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면 분명히 또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다가 결국에는 저도 이 공간은 나의 공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공부를 하러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다가도 저 항상 좀 방송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제가 음악학교를 다녔고 그냥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두 곳을 다녔는데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1년 조금 넘게 다녔었고요. 음악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악학교에서 제가 거의 뭐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녔던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거의 한 8개월 정도? 정말 짧게 다녔어요. 그 학교도 비교적.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한 걸 쭉 따지고 보면 2년이 좀 안 되는 1년 반 조금 넘는 그 정도 시간이더라고요. 쭉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시간들이 결국 저는 이제 학교를 2번 관둔 거였고 그 이후에 검정고시를 봤던 건데 저는 그 선택을 딱딱딱 했을 때도 항상 후회가 없었고 그 순간에 항상 되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치열하게. 한 100번이 뭐예요. 정말 수천 번 고민을 했겠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내가 뭘 하면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뭘 준비하고 있을까? 뭘 좀 이뤄냈을까? 내가 뭘 더 해낼 수 앞으로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뭔가 현실적인 선택을 좀 마주친 이후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어떤 음악 관련돼 있는 공부, 악기 연주, 그 외에 노래 부르기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치열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본인의 선택이 본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7949님, 지난번에 소개받은 남자분 만난다고 굶어야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쫑디 말을 듣고 무작정 굶지는 않고 자신감을 갖고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왔는데요. 다시 만나기로 또 약속을 했답니다. 들떠서 요즘 잠이 안 와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굶어서 만약에 그렇게 굶어서 막 고생하면서 막 뭔가 그 사람을 만났었다라고 했으면 이 다시 만나자라는 반응 자체가 내가 또 그렇게 굶어갖고 고생해서 그렇게 된 건가? 그러면 그때도 나 다 굶고 그때까지도 또 계속 막 그래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게 건강 관리하시면서
몸 체중 관리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소개받으신 분과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중계 부탁드립니다. 디어의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의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8580님, 저 오늘 생일이었어요. 근데 3년째 고시생 신분이라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그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엔 꼭 합격을 해서 내년 생일은 웃으면서 지내고 싶네요. 25살은 지났지만 불안한 제 마음과 같아서 공감이 되는 노래 홍대광의 25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시생활 하고 계시는 사연자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번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막 이렇다라는 게 미역국 먹으면 또 좀 어떻게 된다라는 안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텐데 미신입니다. 이런 거 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더군다나 생일이니까 일단 저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좀 이따가 들어드리도록 하죠. 천혜진님, 이밤중에 푸른밤을 들으며 홍차에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칼로리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행복하네요. 휴식에는 달달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푸른밤도 달달하게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홍차에 케이크 맛있겠는데요.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좀 묘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케이크는 글쎄 저만 그런가요? 케이크는 좀 특별한 날 먹는 기분 아니에요? 뭔가 축하받거나 어떤 기념일이거나 그럴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돈 주고 케이크 사본 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예를 들면 저의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샀다든지 혹은 몇 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나서 먹었던 적은 있는데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좀 묘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케이크 먹으면 항상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오는 음식이어서 그런가. 그래요, 달콤하게 드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텐데 소화 다 하고 주무세요. 홍대광의 25 8580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이 되려 했던 걸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뭘까?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연주곡입니다. 일본 아티스트죠. 레메디오스의 Childhood Days인데요. 영화 러브레터의 OST로 발표된 곡입니다. 러브레터 자체가 오래된 영화죠. 95년작이고 한국에선 99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만큼 OST 수록곡들도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들으실 Childhood Days는 눈으로 뒤덮인 북해도의 이국적인 풍경과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성이 고스란히 잘 녹아있는 곡입니다. 그럼 이 곡과 함께 토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